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 설비 부분, 뒷부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 보시면, 다시령 부패된 것이 오물정화조의 오물정화 순서로 올바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패조의 순서는 다시령 부패된 거는 제일 먼저 오물이 부패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패조. 배관을 타고 유입관을 타고 오물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조가 이 부패조가 됩니다. 부패조. 근데 이 부패조에 가는데 이 부패조는 세 개의 부패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예비여가조 해서 부패조가 있고 제2부패조, 그 다음에 예비여가조 그래서 세석정에서 여가조가 있습니다. 여가조. 그래서 보통 순서에서는 부패조 다음에 여가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여가조. 그리고 산하조.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산하조죠. 산하조에도 세석청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부패조 크기의 2분의 1 크기로 보통 이 산하조를 보통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산하조에서 나오는 것을 이 소독조에서 이제 소독을 멸균시켜서 보통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외우실 때는 부여 산소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여의 산소에는 방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부패조에는 현기성 박테리아, 현기성균을 배양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산화조에는 호기성균 박테리아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현기성균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공기를 차단하고, 여기는 공기를 공급을,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공급을 해주는 조가 산화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조 유효 용량 구하는 것은, 이 부패조의 유효 용량은, 용량 구하는 식은, 부패조 용량은, 보통, 500인, 5명에서 500인까지가, 5명에서 500명까지가 보통 식이 1.5 세제곱미터 플러스, n-5에다가 곱하기 0.1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부패조가 나올 수 있죠. 부패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용 인원수가 됩니다. 사용 인원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주어지면 500명이 주어지면 그냥 이 소점이 점 찍고 그냥 플러스 1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51이 되니까 300명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 소수 찍어주고 플러스 1만 하면 됩니다. 31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부패조 용량입니다. 부패조 용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을 2분의 1만 해주시면 산화조 용량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오수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가죠. 여가조에는 상향여가가 되고, 이것을 오수를 이 산화조 세석체에 골고루 뿌려주는 살수홈통이 여기에 설치되죠. 산화조에 살수홈통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여산소방이 되겠죠. 산소니까 1번 되겠네요. 보시고, 그 다음 56번에 오물정화에서 살수홈통을 설치하는 것은 산화조고요. 그럼 얘는 공기를 공급해 주니까 이제 배기관 설치도 자동으로 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난방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난방부하는 총손실 열량의 개념이 됩니다. 총손실 열량. 그러면 자, 단열재 사용한다. 그럼 단열재 사용한다는 것은 열관류 저항값을 높여질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단열재 사용해주고 창을 이중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단열유리라든지 뭐 로이 복층유리 이런 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벽체 문틀 틈새를 없앤다. 자, 극간풍이죠. 틈새 바람이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걸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한기보다는 전열 교환기를 쓴, 그래서 한기는 하되 열이 뺏기지 않게 해소하는 전열 교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한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차양은, 자, 우리가 차양은 햇볕 가리는 거죠. 차양 1조절이 햇볕 조절이 되면, 그래서 차양은 일반적으로, 차양에는 이거는 자, 냉방부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냉방부하, 자, 이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난방부하는 안 되죠. 그래서 난방부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줄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양은 냉방부하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난방부하에는 자, 관계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도로 손해죠. 태양열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0번 문제.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물방울이 맞추는데, 자, 일반적으로 저기죠, 공기가 계속 수증 먹고 이제 이슬이 맺힌 온도, 물방울 맺힌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했죠. 노점 온도. 이슬을 놓자, 노점 온도. 그래서 노점 온도는 같은 온도의 공기라고 해도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노점, 이슬 노자입니다. 노점 온도. 이것 때문에, 노점 온도 때문에 결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근고온도, 숙고온도의 개념이죠.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것은 근고온도계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 감온부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저걸 이제 소미나 천을 설치해서 물을 묻혀놓죠. 그러면 물이 이제 대기가 건조하면 물이 증발되면서, 자, 거기 온도를 나타내는 걸 숙고온도라고 하죠. 숙고온도. 그 다음에 61번에, 자, 주방, 화장실 등 수증기, 열기, 치기 등이 발생이 하는 장소에 적합한 한기는 요거는 제3종 한기죠. 예, 3종 한기. 그래서 제3종 한기를 갖다가 빨아낸다 해서 흡출식 한기라고 칭하죠. 흡출식. 빨아낸다. 흡출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흡출식 한기, 제3종 한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제3종 한기는 자, 우리가 자연극기하고 기계 배기를 하는 것이 흡출식 한기입니다. 실내압이 마이너스 부압이 걸릴 때 역시나 주방과 같은 마이너스 부압이 걸릴 때 많이 쓰는 것이 제3종 한기 개념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62번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중 바르지 못한 것 태어났습니다. 창문의 면적. 자, 에너지 절약에 위해서는 창의 면적은 최소시키는 게 창의 면적이 크면 에너지 소비는 많을 수밖에 없죠.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책을 이용한 조. 그래서 최대한 주광을 활용하는 거죠. 자연체가. 주광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하나죠. 그리고 열관류 크면 에너지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관류 적은, 저항값은 커야 되지만, 열관류율은 적어야 됩니다. 열관류 저항값은 큰 거 쓰지만, 자, 그래서 열관류율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공기전에 조닝을 해주면 되죠. 이 조닝을, 방위별 조닝을 한다든지, 부하별 조닝, 이런 걸 해주면 에너지 절약이 될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기를 할 때 이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한기하는 거죠. 예. 이 전열 교환기 이런 것도 저거 되죠. 전열 교환기가 바로
저거 되죠? 에너지 절약 개념 됩니다. 환기는 하되, 그러면 여름철은 더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고, 겨울철은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해주는 게 전열 교환기죠. 이 전열 교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형태가 될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63번 문제. 자, 건물과 공기 조화 방식에 조합한 것 중에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극장의 관람석이 나오네. 극장 관람석. 자, 극장 관람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펜콜 유닛 방식은 실이 많은 데씁니다. 펜콜 유닛 방식. 펜하고 코일. 펜은 송풍기고 코일은 배관이죠. 같은 소형 유닛 같은 공조기를 각 실마다 설치하는 것은 호텔의 객실이라든지 사무실, 개실 사무소 있죠. 이런 실이 많은 데 쓰는 게 펜콜 유닛 방식이고, 자, 극장 관람석은 공간이 크잖아요. 하나의 단일 대공간이잖아요. 단일 대공간 형태가 되면 극장 하나의 공간이 크잖아요. 이럴 때는 단일 덕트 방식 중에 자, 정풍량 방식 형태를 써죠. 풍량을 일정하게 해서 공급해주는 정풍량 방식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백화점은 각층 유닛 방식 쓰면 되겠죠. 각층 유닛 방식 써도 되고요. 아니면 단일 덕트 방식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건물에는 단일 덕트 방식 써도 되고, 이것도 사무소 건물의 크기에 따라 틀리게 되죠. 그래서 규모가 좀 크면 이제 저걸 쓰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런 경우 있죠. 내부존 OA 건물, 지금 현재 최근에 사무소 건물이 유리로 많이 조립이 되죠. 그러면 일사량 변화가 심한 사무실 외부존은 단일 덕트 중에 자, 변풍량 방식 쓰는 거고, 내부존은 단일 덕트 방식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텔, 연회장 이런 데는 패키지 방식 같은 거 써주면 되고,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시면, 자, 배성공사에서 내식성이 좋으므로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을 발산한 화학공장이 자, 화학공장 배선에, 자, 우리가 적합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식성이 좋은 거 써줘야 돼. 부식 잘 안 당하고 이런 거 화학공장에 적합한 거 써야 되죠. 근데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경질 비닐강 공사죠. 그래서 합성수지강 공사. 그래서 경질 비닐강 공사가 적합하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경질 비닐강 공사가 사실상 내식성 좋죠. 또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좋죠. 근데 단점은 우리가 열에 약하다는 거죠. 충격이나 이런 데 약하다는 게 단점이고, 나중에 내식성이나 이런 경우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금속강 공사가 콘크리트 매설 공사에 사용을 하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 매설 공사에 사용하시는 게 금속관 공사입니다. 근데 금속관 공사, 금속관 안에 배선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게 가해지도 기계적 강도 이런 거는 굉장히 우수하죠. 그리고 이 금속관 공사는 우리가 화재 위험성 이런 건 적습니다. 근데 단점이 정설 공사가 어렵다는 거죠. 전선의 교체나 이런 것은 용이하지만 새로 추가로 하는 정설 공사가 어려운 게 금속관 공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관 했으니까 제3종 접지 공사 해줘야 되겠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7번 다음 덤웨이트의 기능 해놨네요. 덤웨이트. 자, 덤웨이트는 여러분들 큰 식당 같은 데 가면 몇 층을 이제 식당으로 썼을 때 주방의 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 이제 배달하는 그 소형 엘리베이터 있죠. 그걸 보통 덤웨이트라고 하죠. 덤웨이트. 물품 운송하면 되겠네요. 거기서는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런 이제 승강기와 관련되는 안전장치들 많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조속기라든지 비상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최상층에 이제 도달되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게 스토핑 스위치, 종점 스위치가 가동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가동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두는 게 뭐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최하층을 그냥 지나칠 때, 종점 스위치에 가동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감속시키면서 정지시키는 게 바로 슬로우 다운 스위치, 제한 스위치, 리밋 스위치 전에 설치되는 거죠. 최종으로 이제 리밋 스위치에서 제한 스위치에서 엘리베이터 정지시키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바닥은 밑에 완충기하고 충돌하고 위에는 기계실 제거하고 충돌하게 되죠. 예. 간단히 우리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 다음 홈 네트워크 용어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해주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라 하죠. 홈 게이트웨이. 그래서 보통 이 세대망, 단지망이 있는데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부터 집중군의 통신실이란 것은 우리가 국내선이나 국선 배선반이나 아니면 저런 거 초고속 통신망 이런 거 들어온 거 SK하고 SKT나 KT 이런 거 그 들어온데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MDF실이라고 해요. MDF실. 여기서부터 세대까지망을 보통 단지망이라고 합니다. 단지망.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대망 단지망 상호 접식 중이는 장치로서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원격 제어기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내부에서는 이제 조명이나 가스 밸브 제어나 난방 이런 걸 제어하는 기기를 원격 제어기기라고 하죠. 감지기는 가스 누출이나 누가 주거에 침입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감지하는 감지기고요. 그 다음에 세대 통합 관리, 세대 내에 들어가는 통신선로나 종합 유선 방송 설비 또는 홈넷 설비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전용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세대 단자함이고 세대 통합 관리반이 아니라 이것은 세대 단자함이라고 칭합니다. 세대 단자함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우리가 용어상 월패드가 이것이 월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홈 내에 이제 각 전자기기를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가 월이 벽이지 않습니까? 패드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인터폰이 있던 자리에서 근데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기를 다 제어하게 설치하는 걸 월패드라고 하고요. 월패드. 그 다음에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홈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거, 장비. 자, 홈 게이트웨이나 월패드,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 홈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그런데 2번의 조명 제어기는, 제어기는 이건 원격 제어기에 속하죠. 원격 제어기. 그래서 2번 개념이 아니고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74번 문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설치 공간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관한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 관련 설치 공간 맞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홈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죠. 홈 게이트웨이. 아까 봤던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갖다 연결해 주는 장치를 홈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를 이 세대 단자이나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배관실 TPS실, 그래서 통신 단자이나 이런 배관 관련된 걸 설치하는 공간이 통신 배관실 TPS실이죠.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은 국선이나 국선 단자미라든지 또는 초고속 통신망 같은 걸 설치한 것이 바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고, 그 다음에 단지 서버실, 단지 서버실은 단지 서버를 두기 위한 공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제실은 방제를 이런 걸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간이 방제실이고, 근데 여기는 답이 없네요. 다 설치 공간이 많네요. 그래서
해설이 뭐 다른 게 달려있네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바꾸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74번은. 그 다음에 75번에 다음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으로 가장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홈 게이트웨이는 자 우리가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연결해주는 접속장치의 홈 게이트웨이는 자 벽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면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패드는 원격, 월패드가 여러분들 가정 내에 이제 기기나 뭐 제어기나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이 월패드죠. 그래서 조명 제어기, 난방 제어기 등에는 이거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스위치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외 우리가 밖에서는 뭐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지만 우리가 실내에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의 치사용 가스 밸브는 원격 제어 가능한 가스 밸브 제어기는 설치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치사용 가스 밸브 제어기가 2개 이상이 여러 개일 때는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개일 때는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격 가능한 조명 제어기는 세대 안에 한 구 여기에서는 조명은 보통 구로 해야 됩니다. 구 개보다는 한 구라고 보통 해야 됩니다. 한 구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보시면 각 세대에 설치하는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자, 감지기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당연히 공급되어야지 감지를 하죠. 그리고 2번에 가스 감지기는 가스가 LNG의 경우는 천장 쪽,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쪽에 설치해 주시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비중이 한 1.5에서 2.0 되는 무거우니까 바닥 쪽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선은 단독 배선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체 감지기는 유효 반경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네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0번 보시면 80번. 자, 공동주택의 주동 추이 시스템의 기술 중 옳지 않은 주동 추이 시스템은 우리가 주동 현관에 보통 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때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 주동 출입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공용 시스템 중에 하나에서 그래서 1번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을 개폐할 수 있고 관리실 세대와 통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입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상의 주동 현관과 지하 주차장 주동 현관의 출입구에 설치해야 되죠. 지하에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 화재 발생 등을 비상시 소방시대가 연동되어서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문이 잠긴 상태를 자동으로 풀려야 됩니다. 이거 안 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풀려야지 소방관들이 소화활동에서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돌출형으로 설치하면 안 되고 매립형으로 해야 되죠. 매립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주동석의 강우를 고려를 해서 이때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81번 뭐 꼭 계산 문제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81번 문제는 무인택배 설치 수량을 여러분들이 그 밑에 해설해서 그 프로떼지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소형주택은 대략 10에서 15% 정도 쓰고 중형 이상 중대형은 5% 많습니다. 15에서 20% 정도 쓰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2번 문제 보시면 다음 통신배관실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통신배관실 TPS실이죠. TPS실. 그래서 이 TPS실은 자, 외부의 청소 등에 먼지나 이런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을 유일하게 둬야 되는 실이 바로 TPS실이 됩니다. 그래서 문턱은 50mm 이상만 두면 됩니다. 그래서 200mm 이상 너무 크죠.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면 통신 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외부인의 보안을 위해서 출입문은 최소 폭은 0.7m, 높이는 1.8m 이상을 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자 그 부착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3번 보시면 단지 서버실 및 방제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자, 단지 서버실하고 자, 이 방제실, 자, 이 단지 서버실의 크기는 최소한 우리가 얼마로 해야 되는가 하면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바닥 방식, 이중 바닥 구조 형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액세스 바닥 이중으로 해서 그 안에다 전선이나 케이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실도 동일합니다. 이중 바닥 방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방식의 의무가 바로 단지 서버실하고 이 방제실은 이중 바닥 구조 방식 형태로 갖추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 서버실의 출입문 폭은 0.9m, 폭은 2m 이상 해 주시고, 잠금 장치 있고 출입 통제 표시는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지 서버는 기본적으로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됩니다. 단지 서버실에 둘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서버실에 둘 수가 있죠. 이거는 건장상이고요. 건장. 그리고 자, 집중군의 통신실. 이걸 MDF실 하겠죠. 여기나 또는 저기에 둘 수 있습니다.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것은 방제실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량상이고요. 재량상이 됩니다. 재량상. 자, 간단히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문제는 이걸로 자,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편의 건축 조형 및 설계 장애자 시설에서 먼저 일장의 건축과 조형에 대해서 간략히 자, 간단히만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용대 안 읽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해놨네요. 자,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의 색을 3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래서 색상과 명도, 그 다음에 채도의 3속성이죠. 그래서 그 밑에 5번의 색상이 나오죠. 인간이 지각하는 빨강, 노랑, 파랑과 같은 색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보통 색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색의 혼합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죠.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명도죠. 명도는 색의 밝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채도, 3번의 채도 있죠. 채도가 색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채도라고 합니다. 채도라고 칭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맨셀 표색계에서 적색, OK, 4 자, 해놨죠? 그래서 그 개념은, 자, 이걸 맨셀의 표색계에서 나타낼 때, 거기, OR, 레드니까, OR에 4에 12 해놨죠? 그러면 앞에 것이 색상이죠? 앞에 나타낸 것이 색상이고요. 제일 앞에 색상을 나타낸 거고, 거기에서 4가 나타내는 게 바로 명도입니다. 여기 두 번째가 명도고, 제일 뒤에 게 채도입니다. 채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항상 색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명도, 채도 순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순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 적색, 채도는, 명도는 4고, 채도가 10이라는 거죠, 채도. 그래서 제일 뒤에 게 채도고,
여기 명도 개념이란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에서 같은 크기의 창이 연속되거나 같은 색깔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모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죠. 통일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그림은 맨셀의 표색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의 어떤 관계? 자, 이거는 보색을 나타내는 거죠. 반대편 색이 보색이 될 겁니다. 서로 마주 보는 색이 보색이에요. 보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색을 합치면 회색이 되는 것, 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색을 우리가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빨강의 보통 보색 개념이 되는 게 보통 청록이죠. 청록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황은 녹청이고, 주황은 청 내지 녹색. 그래서 주황의 개념이 보색된 건 녹청이고, 그 다음에 보통 노랑은 보통 노랑의 개념에 보색되는 것은 감청이죠. 감청. 자, 이렇게 보색 개념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6번에 실내 디자인 할 때 리듬감을 주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의 디자인군의 리듬이니까, 자, 리듬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반복이라든지 또는 점층이나 억양 개념이 보통 리듬감을 주는 거죠. 리듬 형태로 되는 것은 반복 개념이나 아니면 점층이나 아니면 억양 개념, 이런 것들이 리듬감을 주는 거죠. 억양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2번 하면 되죠. 반복. 그러면 보통 대칭의 개념은 균형이죠. 대칭이나 비대칭은 균형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제도 부분에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제도. 그러면 그래서 건축 제도 부분에서 문제 3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각 층마다 창틀 위에서 수평으로 자른 수평 투상도를 실의 배치의 크기에 나타내는, 이거죠. 보통 높이, 각 평면도는 높이 바닥에서 1.5m 정도에서 수평으로 절단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 수평 투영한 것이 바로 평면도죠. 평면도. 단면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잘랐다 해서 우리가 단면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정확히 그린 것은 단면도고요. 근데 이게 1.5m 높이의 수평 투영하가 이렇게 나타낸 것은 그것은 평면도 개념입니다. 단면도하고 헷갈리면 아니 됩니다.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보통, 물체의 중심축, 대칭축을 표시할 때 사용하죠. 중심축. 보통 중심축은 1.3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1.3선입니다. 중심선은. 그래서, 중심선, 이렇게 끄죠. 중심선 나타낼 때 이걸 1.3선이라고 하죠. 1.3선. 보통 중심선은 1.3선으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1.3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3번 2.3선은 가상선이죠. 가상선을 나타낼 때 2.3선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4번의 파선의 경우는 숨은선이죠. 숨은선. 보이지 않는 선을 나타낼 때 파선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됩니다. 파선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보시면 철제문을 나타내는 표시기호로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고
위에는 보통 자, 이 창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얘는 번호를 나타내고 여기 뭐 1이다 이 번호를 나타냅니다. 번호 창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에다 제일 큰 걸 1으로 두고 그 건물에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뭐 SD다 쓰면 앞에는 자 재료를 나타내면 창호의 재료를 나타내고요. 자 뒤에 나타낸 것이 자 도어야 문이야 창이야 문이야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창은 윈도우의 약자 W를 표현해놨고 문의 도어의 약자 D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에 따라서 뭐 철제야 이걸 쓰게 됩니다. 그럼 보통 자 철제니까 철제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스틸의 약자 S를 쓰는 거죠. 철제는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뭐 A자 쓰고 아니면 A를 쓰든지 보통 A를 보통 많이 쓰죠. A 아니면 뭐 AL 써도 되지만 보통 A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P를 쓰는 거고 플라스틱이다 P를 쓰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근데 저거 일단 목재였다. 목재는 우드의 약자 W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W 스테인레스다 그러면 SS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방화 철제문이다. 방화문이다. 그러면 파이어 스틸도 하니까 앞에다 FSD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파이어 스틸도 방화문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가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제문이니까 SD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됩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의 표식이요. 요거는 이제 목재의 치장제를 뭐 가늘게 쓰면 여기서 목재의 치장제죠. 그러면 보통 사선을 옆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끊는 것이 저겁니다. 목재하고 벽돌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목재하고 벽돌. 근데 목재는 좀 더 가늘게 꺼주면 되겠고, 근데 여기 되는데 뭐 구조재는 여러분들 틀려지죠. X자 내지 뭐 한쪽으로 꺼져 방군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이죠. 구조재나 뭐 치장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알아두실 거, 저거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이제 기호가 보통 있을 때, 자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세선을 끊는 거죠. 세선 끄고 뭐 이렇게 모래 좀 나타내야 되고 아니면 세선만 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표시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평면의 표시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양쪽 열리니까 이건 자재문이죠. 자재문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여다지문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일반 여다지문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요거는 보통 외여다지문이 되겠고, 요런 식. 요거는 외여다지문이 됩니다. 외여다지문이 될 거고. 그런데, 요것이 이제 두 개가 되면 쌍여다지문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두 개짜리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건 쌍여다지문이 됩니다. 쌍여다지문.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펑 통과됐다. 자, 뭔가 하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단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치수 기입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치수의 기입은 원칙적 치수선에 따라 도면의 평행 방향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수는 아래부터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그럼 수직 나타낼 때 아래에서 위로 읽도록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읽도록 써주고, 그 다음에 치수는 치수선 아랫부분에 기입하면 되고, 상단에 기입을 합니다. 상단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선의 종류에 따른 용도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자, 굵은 실선은 보통
나타낼 때 19번에 1번에 자, 굵은 실선을 나타내는 것은 이 굵은 실선은 보통 단면선을 많이 나타내죠. 단면선이나 아니면 단면선이 아니면 외형선이나 이런 파단선 이런 부분을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대상물에 보이는 부분의 겉모양을 표시할 때 외형선이죠. 외형선.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파선. 대상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할 때 파선. 그래서 숨은 거 있죠. 이것이 파선이었고, 파단선은 긴 기둥, 벽돌 등을 도중에 잘 때, 그래서 연속하고 있을 때 다 그릴 수 없을 때 절단할 때 쓰는 게 파단선이죠. 그 다음에 4번에 2점 세선, 물체의 중심을 나타낼 때는 이건 2점 세선이 아니라 1점 세선이라 했겠죠. 물체의 중심선을 나타낸 것은 1점 세선으로 나타나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자, 수평선을 긋는 데 사용되며 삼각자와 조합해서 수직선과 사선을 그을 때 쓰는 것은 T자죠. 네, T자를 딱 수평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 이렇게 삼각자를 갖다 딱 조합해서 우리가 그리죠. 자, 그럼 수직으로 세울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긋게 되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통 끄죠. 그리고 사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T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T자하고 삼각자가 조합을 잘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21번에 길이를 재거나 줄이는 데 사용하면 실측, 축척, 배측의 도면 작성하는 데 쓰이는 것은 삼각 스케일이죠. 스케일이 삼각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중간이 약간 파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각 스케일이죠. 스케일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문제 위주로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장애자 시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장애자 시설과 관련돼서 자, 장애자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자, 1번 문제 풀어주시고 다음 장애인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출입구의 전면 유효 넓이. 자, 그러면 앞부분이죠. 전면 유효 넓이니까 앞부분은 최소한 1.2m 이상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계곡폭은 0.8m 이상이면 되죠. 0.8m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0.9m를 해서 시험을 냈었네요. 그래서 9급은 한번 봐두면 되겠네. 7급은 나왔으니까. 그리고 3번에 단차는 두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자 적게 되죠. 2cm 이하로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해전문을 제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이 장애자용은 해전문이 안 좋죠. 그래서 보통 다른 문 설치할 때는 뭐 여다지 문이나 여다지 문 형태 내지 아니면 미석이 문 형태를 써줘야 되죠. 이 둘 중에 이런 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까? 그 다음에 2번 다음 장애인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나왔습니다. 1번에 건물의 주출입구 가까이에 주차장을 설치죠. 그래서 주차장하고 출입구가 멀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죠. 장애인 자 그거는 주차장은 가깝게 설계해주고 그 다음에 2번에 한 대의 주차구역은 폭이 3.3이고 길이가 5m 이상 확보해 주는 거죠. 근데 평행주차는 다름 해가 해놨죠. 그래서 평행주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문제가 제기할 수 있으니까 평행주차는 다름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행주차일 때는 틀려지죠. 길이가 좀 길어져야 되죠. 평행주차일 때는 보통 폭의 개념은 자 폭은 2m 이상 대주면 되겠고요. 2m 이상. 자 길이가 보통 6m 이상의 길이는 좀 길어져야 되죠. 길이는 6m 이상으로 우리가 해준 평행주차일 때는 요 폭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요. 그
그 다음에 3번 단차는 없애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줄 때는 우리가 2cm 이하로 두시면 됩니다. 15cm 너무 커요. 자, 그리고 주차구역 안에 장애자 표시를 우리가 해주는데, 근데 마음에 장애가 많은 분들이 이게 자리 없다고 여기다가 주차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건물 내의 장애자용 경사로의 구배는 얼마인가? 자, 이 경사로의 구배는 보통 12분의 1이 기본이죠. 그래서 12분의 1 이하로 하고, 그래서 보통 경사로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8분의 1 이하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8분의 1 이하. 근데 기본은 1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조건이 안 주어지요. 그래서 단 경사로 높이가 1m 이상이라 했죠. 이하가 됐을 때는 1번이 될 수 있죠. 8분의 1 이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1m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1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하고 2번하고 주의하세요. 높이가 1m 이하가 될 때는 8분의 1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1m 이상일 때는 1m보다 높을 때는 12분의 1 이하로 해주셔도 완만하게 처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다음 장애자 건축물에 대한 자 설명으로 틀린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복도에는 단차를 두면 안 되죠. 복도는 단차를 두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주차장 개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아까 했죠. 저런 부분에서는 단차를 출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 이 단차가 부득이 할 때 2cm 이하로 두락했지만 여기에서는 복도적인 측면에서는 단차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득이 이제 거기 있을 때는 경사로로 설치하는 것이지 여기는 단차를 둬서는 안 된다. 복도적인 측면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복도 양옆에 것이 있는 경우는 폭이 1.5m 이상으로 복도폭을 확보를 우리가 해주시고요. 경사로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문을 설치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닫이문이나 아니면 저는 미석이문 형태라고 여닫이문은 3초 정도 여유를 확보를 해서 닫히는데 시간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쉽죠. 아까 하지 말라는 문 하면 되죠. 보행 장애인의 가장 부적절한 것은 회전문 하면 안 되겠죠. 회전문. 자, 그리고 11번에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장애인 주차장은 건물의 주출입구 가까이 우리가 설치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경사로에는 높이 80cm의 손잡이를 설치하고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경사로 구배는 이거 보통 12분의 1 이하로 12분의 1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배수를 위한 덮개에 설치할 때는 그 틈은 2cm 이하로 해야 돼.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cm 이하로 틈을 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 접근 경사로 폭은 1.2m 여유를 두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장애자 시설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6편의 건축법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